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지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에 들어간 지 이틀 밤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야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삼성동 사저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오늘 조간신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친박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나온 것 자체가 헌재 판단에 승복하는 것이다 라는 이른바 불복론에 대한 반론도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동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의 조금 전 전원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해줬던 전속 미용사 정송주 씨가 조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로 들어간 것을 저희 채널A 취재 기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조금 전 정송주 씨는 왜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로 들어갔을까요? 박 전 대통령이 뭔가 외출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 오늘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 소개해 올립니다. 최경환, 윤상현 등 친박 핵심이 무엇으로 나서나 사저 보좌진으로 나서나 사저 보좌진. 어제 민경욱 전 의원에게 사저 대변인 아니냐라는 신기한 직책이 생겼다라는 뉴스도 보도해드렸는데 최경환, 윤상현, 김진태 이 친박 의원들을 이른바 총괄, 정무, 수행 등등 역할을 분담해서 이른바 자발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돕는 호위무사 세력을 형성했다.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최경환 의원, 윤상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저 보좌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해명을 했다는데요. 잠시 후 이에 관련된 사저 보좌진의 실체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퇴거가 늦었던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동 사저에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집기가 없었기 때문인데 누군가가 삼성동 사저의 집기를 처분했다는 얘기겠죠? 누가 처분했을까요? 이것 또한 최순실이 임의로 처분했다. 한국일보의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있었던 소파며 식탁이며 침대며 박 전 대통령의 집기를 최순실 씨가 임의로 싹 어딘가로 치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치웠냐면 장시호 씨네 집으로 치웠다고 합니다. 어찌된 내용인지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관료들에게 엄포 놓는 DJ 노무현 정부 인사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부처 고위직 출신 이분들이 주축인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통일 외교 업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 공무원들은 부역행위 하지 말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 외교 안보 관료들은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라. 이렇게 밝히면서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아무리 포럼의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일각에선 벌써 야권의 유력 캠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거론하면서 점령군 행세를 한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룹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대선 출마냐 관리냐 그것이 문제로다. 문 조심하세요. 길 조심하세요. 황교안 권한대행의 황교안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다는 겁니다. 출마를 할지 말지 일각에선 황 권한대행이 모든 일정을 거둔 채 3일 동안 고민에 들어갔다라는 관측도 소개되고 있는데 과연 황 권한대행의 선택은? 잠시 후 대선 상황실에서 풀이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두고 간 이 아이들이 논란입니다. 진돗개 9마리. 청와대의 진돗개 9마리가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였다고 합니다. 일각에서 동물 유기 아니냐 뭐 이런 비난까지 있다고 하는데 진돗개 9마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누가 키울까요? 어떻게 분양이 되게 될까요? 잠시 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인 잃은 진돗개가 불쌍하기만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김지태 의원 한 마리, 최경환 의원 한 마리, 윤상현 의원 한 마리 이렇게 데려가서 키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민교국 의원 한 마리.
그래도 9마리가 안 되네요. 서울신문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이관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사초죠, 사초. 대통령 기록관이 탄핵 인용 직후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이관 작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는 비공개 대통령 기록물인 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청와대 참모진 3실장 부수석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인사수석, 외교안보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등등 30장 부수석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 안에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표를 내도 되는데 안보수석은 공석이면 안 되지 않느냐. 황권한 대행이 사표를 반려한다, 만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도우직구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에서 두 번째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세월호 참사 당일 올림머리를 해줬던 전속 미용사가 사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왔을까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 이야기 도우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청와대에 주인 잃은 진돗개 9마리가 쓸쓸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는 전속 미용사 정송주 씨가 도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저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 오늘 새로운 뉴스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생활 이틀째 꿈틀대는 친박, 은근슬쩍 사저 정치 시작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박 보좌팀이 비공식적으로 구성이 되는 모양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저 정치, 오늘의 키워드인데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앞에 저희 채널A의 신아람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조금 전 정송주 씨가 도착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여성 2명이 택시에서 내려 삼성동 사저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중 한 명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머리를 매만졌던 전속 미용사 정송주 씨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는 취재진을 의식한 듯 목도리로 얼굴을 살짝 가린 채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이어 8시쯤엔 탄핵 심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사저 입구에서 입장을 거부당해 사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명숙이 진술 거부한 것처럼 나도 답을 거부하겠다는 짧은 답변을 내놓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재 사저 앞에는 지지자 서너 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는 자정쯤 불이 꺼졌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저 주변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늦은 밤까지 남아 사저를 지키며 사저 담벼락에 장미꽃과 태극기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엔 만취한 상태로 경찰에게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고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중 한 명이 뒤로 넘어져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박 전 대통령 지지자 30여 명의 집회가 사저 앞에서 신고된 상태여서 경찰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삼성동 사저 앞에서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네, 신아람 기자 수고했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들도 밤새 교대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앞을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2명의 인물이 사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분은 김평우 변호사, 또 다른 인물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의 올림머리 해줬던 정송주 씨인데 김평우 변호사는 이른바 문전박대를 당했고 정송주 씨는 사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네. 김평우 변호사는 거부당했고 이거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렇죠. 김평우 변호사,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친박계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저 안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함께 오랜 시간의 독대를 나눴고요. 예.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약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향후 일정을 고려했을 때 안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예. 당연히 문전박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원진 의원만도 이런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아니, 만나겠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8대 0에 대한
기각, 8대 0이 아니라 기각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8대 0의 인용이라는 결과는 상상하지도 못했다라는 건데, 김평호 변호사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도 이건 기각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딱 느낌이 기각이다. 근데 지금같이 이제 여기까지 온 예. 상황에서도 김평호 변호사의 말을 듣고서는 형사재판에 임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아마 내부에 있는 참모진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옥석을 좀 가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변호인 전면 교체됩니까, 그럼? 김평호 변호사 같은 예. 경우는 내부에 있는 대통령 변호인단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서석구 변호사가 말렸던 떡 뜯어 이유가 말리기도 했고, 예. 어떤 변호인 같은 경우는 눈살을 좀 찌푸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내딛기 위해서는 이제 스스로 변호인단에 대한 옥석을 가릴 필요도 있고요. 예. 친박계 정치인들에 대한 옥석을 가릴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이 김평호 변호사를 안 만난 게 잘했다. 그러니까 우선 정성주 씨는 대통령이 부른 거고요. 김평호 변호사는 그냥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찾아간 사람들로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고, 또 김평호 변호사 사실은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것은 형사 재판에 대응하는 것인데, 김평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제 만나봤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김평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정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을 쓰고 미국에서 온 다음에 주로 선동과 그다음에 예. 재판 지연 전략으로 재판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은 결과 성적표를 놓고 보면은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내지 못한 데 주역을 했고요. 또 보도에 따르면은 김평호 변호사가 막말로 변론한 그날 밤에 재판관 8명이 모여서 통음을 하면서 이 대통령 8대 0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이룬 어떤 단서를,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거든요. 김평호 변호사가 이른바 막말을 했던 그날 밤 재판관 8일이 모여서 도원 결의를 다졌다 이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여서 어떤 예. 사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평호 변호사가 막말 변론만 안 했어도 그런 자리가 없었을 텐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한테 도리어 악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지금 심정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평호 변호사를 일단 안 만나는 게 맞다라는 거고, 정성주 씨 의외의 인물이라 지금 사저 앞에서 취재하는 신아람 기자도 깜짝 놀란 분위기인데, 윤 실장님, 뭐 외출 준비하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지만, 정성주 씨 같은 경우는요, 논란의 인물이죠. 세월호 참사 당일 이른바 수시간이 걸리는 올림머리를 해줬던 원장인데, 꼭 지금 정성주 씨를 불러서 만나야 했느냐? 그게 이제 뭐 무슨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마 머리 손질을 하려고 불렀겠죠. 아니, 다른 미용사 원장을 부를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러면은 예. 또 말 나고 왜 바꿨냐, 우리가 그 이야기 하고 있을 테니까 뭐 저는 이것까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고, 아마도 대통령이 밖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씩 사람 만나지 않겠습니까? 뭐 오늘 뭔가 외출 준비를 하는 것 같다. 뭐 예. 나가든지 아니면은 왜 삼성동 이제 멤버라고 하는 뭐 그분들을 만나든지, 특히 이제 형사재판에 대한 준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시급한 것은 그 부분이니까 변호인단을 만나게 되는 뭐 그런 일정들을 예. 조금씩 하시겠죠. 뭐 그럼 정성주 씨가 7시 30분쯤에 들어갔으니까 뭐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부른 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지금쯤이면은 박 전 대통령은 올림머리를 또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통령이 일상적으로 했던, 일정이 있을 때 했던 청와대 그 타임테이블하고 같아요. 네. 8시쯤에 보통 이제 머리 손질을 하고, 일정이 있는 날은, 네. 일정이 없다가 생긴 날은 그 세월호 당일 같은, 예. 그렇게 늦게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뭐 어떤 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본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정리 같은 걸 할 예. 필요들이 있어요. 김평호 변호사 안 만나신 건 이제 잘했고. 잘했다. 뭐 저분은 이제 저항권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분인데, 형사재판 가가지고 인정 못한다, 저항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들이 있어야 될 예. 것이고, 또 박 대통령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무슨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영어로 쓴다든지 그런 백악관 행동들을 홈페이지에. 예,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대통령이 하지 마라고 하면 그분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자연인이기 때문에 자연인 상태에서 헤어를 받는 것까지는 그렇죠. 노터치. 뉴스 속보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조금 전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청와대에 수석과 실장들의 사표를 전원 반려한 것으로 조금 전 확인이 됐습니다. 큰 뉴스 속보네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의 실장과 수석들의 사표를
전원 반려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수석과 실장들의 사표를 선택적으로 반려하진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뭐 외교와 안보를 총괄하는 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공석 여부와 상관없이 청와대에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는데요. 이 안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수석과 실장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체를 반려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이 칼럼 이거 어떻게 봅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 사저로 들어가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승복이니 불복이니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복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도 비슷한 맥락에서 저렇게 사표를 전원 반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듭니다. 네. 그래서 전 사실은 사표 처리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청와대 참모진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를 보좌할 수 있지만 사실은 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60일 안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고 공정한 어떤 선거 관리를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매니지먼트 역할 정도만 해야 되는 그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을 모셨던 참모진의 어떤 그 사표를 반려했다라는 거는 저는 글쎄요, 박 대통령과 지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박상철 교수님, 황교안 권한대행이 일괄 사표를 반려한 까닭에 대해서 잠시 후면 이야기가 좀 더 전해질 것 같은데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뭐 일단은 외교안보 수석이라든지 안보실장 같은 경우가 만약에 공석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소지는 제기돼 왔었어요, 오늘 아침부터. 그렇죠. 그런데 예. 이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 스텝진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행이 국무총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에서 모든 일을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다만 예. 그 준비가 안 됐을 경우 또 청와대는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을 한다기보다도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인수인계를 위해서 필요한 부서는 남을 수도 있고 예. 방금 말씀대로 안보실장이라든가 이런 컨트롤 타워는 남는 것도 뭐 괜찮겠다. 이게 다 기준은 뭐냐면 일단 사표를 받아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네. 저는 어떻게 읽히냐면 암만 해도 본인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대행을 그만두고 즉 선거 일자를 공고하고 나서 뭐 대통령을 출마하든 아니면 대통령과 같이 책임을 지겠다 해서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자기 중심의 어떤 그림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행으로서 벌써 제법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청와대 이 조직을 그대로 놔둔다는 자체가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거거든요. 예. 그런데 다 발렸다는 것은 공백을 저 본인 변명 그죠. 국정의 공백은 지금 대행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반려를 한다라는 것이고 저 부분은요.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무책임하고 어떠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 빈 공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되는 예. 그런 뭔가에 저 안 좋은 여운이 나오는 반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황 권한대행의 해명이 나왔습니다. 국정 공백이 없도록 현안을 마무리 위한 것이다라고 밝히면서요. 안보와 경제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정 의원님, 우리가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면 뭐 감정적인 차원에서는 아니 청와대에 있을 필요 없지 않냐, 다 나와라 라는 입장도 맞지만 저는 글쎄요, 좀 더 어떻게 보십니까? 해석을 하면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국은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청와대에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보좌진들의 보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홍보나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고요. 안보나 경제 쪽은 사실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외교 안보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그 인맥을 가져와서 보좌를 받겠다, 서포트를 받겠다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이거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까지는 이 보좌진 체제를 도움을 받으면서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 나쁘지 않은 것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않는다는.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의 빈자리를 어쨌든 경험이 많은 수석실장들과 함께 공백을 막겠다라는 의지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일주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네, 해석해요. 저는 상징적으로라도요, 한광욱 비서실장하고 박근혜 경호실장의 사표를 수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검찰의 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기관장의 이제 권한으로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군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또 붙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도 없는 청와대에서 또 압수수색을 또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은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발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 다음 몇 가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소소한 문제인데, 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와대 측에서는 기각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빅데이터 분석과 여론 동향 분석, 뭐 구글 트렌드 분석 등을 통해가지고 월급 받고 나라 세금으로 해가지고 그거 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때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좌를 하면 안 되는데 불법을 이게 저지른 분들이고 불법을 지휘한 분들이고 특히 그 허연준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허연준 행정관은 그 기간에도 뭐 시내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엄마 부대 이런 분들하고 연락하고 그분들이 박 전 대통령이 사죄에 가는 걸 먼저 알고 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둔 거. 그리고 이영선 행정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형사 피의자인데 경호실로 신분 이관을 해줘가지고 박 전 대통령 보좌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박흥렬 경호실장이에요. 이런 분들 계속 이 자리에 두면요 무슨 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두 분만은 이라도 상징적으로 사표를 수리하고 우리 이야기한 대로 뭐 안보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둘 수가 있는 거죠. 황대행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삼성동 팀과의 교류가 좀 있었다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깨끗이 승복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였다라면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친박계 정치인들 또한 정치적 패족 선언을 했다라면은 실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우려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 윤태곤 실장님이 얘기했던 우려가 99.9%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들이라고 어느 누가 단정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저는 이 100% 전원에 대한 사표를 반려했던 부분들을 보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독자적인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뒤에 있는 사람들과 특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삼성동 팀과의 교류는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국정 공백이 있지 않기 위해서 안정적인 현안 마무리를 위해서 이분들을 그대로 둔다고 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황교안 대행이 덧붙여야 됩니다. 국정 공백이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는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많은 국민들의 하여금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게 황 권한대행의 발언에 대해서 모두들 다 믿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건데 황 권한대행 이야기가 뭐 잠시 후 대선 상황실에서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만 대선 후보로 출마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에 대한 입장 여부에 따라서 사표 반려에 대한 내용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박 전 대통령의 이 사저 정치와 관련된 새로운 뉴스 3가지를 준비해봤는데 출력물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연인으로서의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생활 이틀째. 청와대를 즉시 퇴거하지 못했던 이유가 최순실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오늘 한 조간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전에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출입을 해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났던 조원진 의원의 발언부터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이 되게 춥고 또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집안 정리가 다 안 돼가 있고 대통령께서는 조금 다리를 조금 다치셨어요. 발목을.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시고. 조원진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정성희 위원님, 박 전 대통령이 다리를 조금 다쳤다. 그러니까 청와대 퇴거하는 날 녹지원에서 직원들하고 악수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어떤 사고가 있어서 발목을 좀 다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목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또 아직 그 삼성도 사저에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좀 춥다. 근데 이제 저렇게 조원진 의원이 그동안에 청와대에 무작정 찾아갔다가 역시 요즘 운전 박대를 당하고 이번에는 이제 사저로 찾아갔는데 대통령정이 1시간 정도 면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박의 핵심인 조원진 의원이 저렇게 밖에 나와서 대통령의 근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존경심을 이제 자아내고 어떤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대통령이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은 대통령 제 생각으로는 저 주변에 있는 지지자들만 보고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다면은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그건 국민 전체 여론이 아니기 때문에 전 대통령을 좀 호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좀 조심할 필요가, 친박 기원도 조심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층의 동정을 좀 자극하는 측면이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미 지역의 시민분들을 상대로 한 조간신문의 인터뷰가 보도됐습니다. 구미 지역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구미 할머니들. 구미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죠. 나라를 일으켜 세운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 끝에 가서 딸이 망쳐놨으니까 기가 막히잖아. 내가 저기 있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 가서 박근혜 대통령 잘 봐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탄핵됐다는 소리 듣고 마음이 아파 눈물이 다 나더라. 할머니들은 이럴 수 있어요. 구미 할머니들은. 그 중에서 실명을 밝히신 도기강 어머니. 애비가 잘했으니 딸도 잘할 거라 생각하고 뽑아줬는데 열이 받친다. 하지만 부모도 잃고 시집도 못 가고 불쌍한 사람. 최순실이가 박근혜 신세까지 다 망쳐놨다. 잘못한 건 맞지만 탄핵은 너무 심하다. 지금 여러 가지 감정들이 도기강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구미 민심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윤태권 실장님, 오늘 잠시 후 얘기 나눠보겠지만 이거 사저정치의 신호탄 아니냐? 그렇죠. 저런 이제 메시지 하나하나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지지층에만 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도기강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참 박 대통령에 대한 연민과 애정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치적 지지로 이어진 게 비극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그러면은 다시 이 연민과 이런 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다시 정치적 지지로 이어질 것인가?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럴까 하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다. 장기적으로요. 이 가운데요. 오늘 한국일보 일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퇴거가 늦었던 이유에 대해서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삼성동 사저 안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쇼파며 침대 같은 집기를 최순실 씨가 임의로 처분했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015년 10월쯤 삼성동 사저에서 모든 집기를 빼서 장시호의 압구정 아파트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장시호가 집기가 가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가구 살 시간이 어디 있어? 중고 줄 테니 일단 써. 이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침대와 소파 등을 삼성동 사저에서 다 빼갔다. 대통령이 이걸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동 사저로 퇴거를 준비하다가 침대가 없네, 소파가 없네, TV가 없네, 이렇게 됐다는 상황인데 천천 선생님, 이러면 안 되죠,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삼성동으로 가서는 그동안의 어떤 살아왔던 거와는 달리 새 출발을 하기 바랬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큰 멍해가 이제 최순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역시 집기를 마음대로 처분할 정도면 최순실이 완빵도 마음대로 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가 집기를 없애서 침대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할 것이 없어서 못 갔다라는 것도 하는 이유가 되겠지만은 역시 가장 큰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각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고.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몇 년 전 친박연대라고 기억나시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학살 공천했을 때 서청원 의원이 나가서 친박연대를 만들었는데 정말 박근혜 대통령만 위한 사람들이었죠. 거기를 따라갔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 사람들하고 조그만 사람밖에 안 됐을 거예요. 네. 지금 최순실 멍에도 벗어나야 되고요. 소위 친박 사저정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물러날 때는 물러나야 됩니다. 버티면 안 돼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거든요. 지금 버티면 그 몇몇 안 되는 사람하고 계속 버티기밖에 안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검찰을 맞이했을 때 뭐라 합니까? 검찰한테 가서 성실하게 이야기하겠다고.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볼 수가 있어야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몇 년 후에도 이대로 가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몇몇 친박 사람들하고 계속 이 상태로 쭉 가면, 그래서 저는 오늘 김평우 변호사를
문전박대했듯이 지금 문전박대가 괘씸해서 했을 뿐이지만은 예. 정말 장기적으로 저런 사람은 가까이서는 안 되겠구나. 예. 그러면 정치인은 뭐가 안 좋냐면요. 정치인은 어떤 상징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새누리당 의원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박 교수 언제부터 새누리당 의원 됐지? 또 민주당 의원 만지면 박 교수는 민주당 편이야. 어떤 편가리의 상징이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친박만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은요. 대통령을 위해서는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예. 장기적으로 정말 안 좋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제일 안 만나야 됩니까? 실명은 좀 그렇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6명, 6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차라리 윤전추, 이영선하고 힘들더라도 힘겹게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또 동정을 하고 또 내가 괜히 너무 미워하고 있는갑다. 이런 것이 또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은 뭐 누구랄 것 없이요. 전원이 좀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씨가 집기를 치웠다. 과거 저희 동아일보가 삼성동 사저 내부에 취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사진 몇 장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화려한, 그때까지만 해도 화려한 내부였습니다. 과거 삼성동 사저 내부의 모습 함께 보시죠. 네, 한나라당 대표 시절일 겁니다. 2002년, 그 대표 이전의 시절이군요. 삼성동 사저에 저렇게 샹들리에도 있고, 저때까지만 해도 체리색 나무가 인테리어로 상당히 첨단 유행 아니었습니까? 뒤에 소파도 보이고 이런 테이블도 보이고. 그런데 저런 것들을 다 최순실 씨가 장시호의 집으로 처분을 했다, 임의로. 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장시호 씨 집으로 처분했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살던 장시호 씨가 올라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최순실 씨에게 지시해갖고서 이걸 옮기라 그랬다면 장시호 씨, 정유라 씨 등등에 대한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서는 본인의 재산들이 줬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청와대발 관계인지 기사에 따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로 최순실 씨가 직계를 빼냈다라면 생각해보세요. 김진 앵커님이 모르는데 제가 어느 날 김진 앵커님 집에 있는 직계를 다 빼서 예. 어딘가 갖다 놨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둘이 의상하죠. 의상하는 정도면 바로 고소고발해야죠. 고소고발해야 된다. 바로 형사고발해야죠. 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사인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빼냈으면 바로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가 지나지 않고 순실이가 뺐구나 이 정도면 예. 이게 특검이 얘기하고 있는 경제 공동체 이익을 공유했던 상황으로서의 뇌물죄를 엮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고소고발하라. 고소고발하지 않으면은 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 본인이 지시했다라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아는 거예요. 예.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기에 대한 장시호 씨 등과의 관계 속에서 또 빼도 박도 못할 거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대목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고소고발을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요 내용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와 사저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사저 보호자팀까지 구성했다라는 설도 나오고 있는데 불현듯 이정현 전 당대표는 어디에 있을까? 왜 나타나지 않을까?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 친박 의원 중 한 명인 김진태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청와대에 계속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다 짐 싸가지고 사저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헌재 결정에 따른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거를 다 동의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로운 비판도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런 정도 됐으면 더 이상 이 마녀사냥 이제 좀 그만해 주세요. 이루려고 하는 거 다 이뤘지 않았습니까? 그만하고 좀 차분하게 우리가 좀 돌아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차라리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천천히 진실을 밝히자. 네, 청와대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헌재의 판단에 승복을 한 것이다. 헌재 불복에 대해서 반론을 펼쳤습니다. 친박 의원들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른바 사저 보좌진을 구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정무와 언론 그리고 보좌 등등의 구체적인 역할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좌진이 구성되는지 함께 보시죠. 이른바
총괄 및 자문에는 서청원, 최경환 형님들이 맡으시고 정무에는 아무래도 정무 감각이 있는 윤상현, 조원진 등등이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언론은 민경욱 전 대변인이나 김지태 의원이 좀 법률까지 포함해서 해주시고 수행은 박대출 의원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촘촘한 보좌진 구성표가 나돌고 있습니다. 설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의원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직접 요구하진 않았다. 대통령 눈시울이 붉어진 걸 보니 마음도 아프게 해서 의원들끼리 우리끼리 자발적으로 만든 도움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친박계 한 의원은요. 전날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복귀한 뒤에 현장에 마중나간 의원들이 설렁탕을 먹으면서 회동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을 앞으로 계속 돕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커지자 임명진 비대위원장까지 입장을 내놨는데요.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화합을 저해야 하는 언행을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당도 단호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 당에 짐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달라. 라고 선을 그었고요. 정우택 원내대표는요. 개인적, 정치적 인연으로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의원들은 사저 보좌진이라는 것이 없다. 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 칼럼.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진솔하게 마지막까지 역할을 하고 소위 말하는 통합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저 앞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일 날 사저에 들어가시기 전에라도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무참히 져버렸죠. 닉슨이 74년 8월에 이제 사실상 탄핵을 앞에 두고 자진 사퇴를 하면서 했던 연설문이 요즘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게 그겁니다. 개인의 이익, 내 개인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을 우선할 수 없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늘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국가를 항상 우선시했었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셨던 분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사실상 불복을 시인하는 듯한 저런 어떤 행보들을 보이고 메시지도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인 데다가 더군다나 지금 어쨌든 여당의 의원들을 총괄, 정무, 법률까지 해가지고 사실상 사저 정치를 벌써부터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한테 정말 끝까지 배신의 정치를 하시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국회의원은 그냥 민간인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녹을 받고 있고 그 자리엔 대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인들처럼 탄핵당한 대통령을 국회의원 배지를 내고 보좌하는 것이 과연 저게 어떤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저 자체도 굉장히 문제인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거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 않았으면 저들이 저렇게 나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암묵적 묵인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총괄 법률, 정무까지 해가지고 팀까지 꾸려가지고 언론 앞에 발표를 했다고 생각하지. 예. 박근혜 대통령은 상관없이 뒤로 물러나 있는데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예. 저는 어떻게 청와대를 나서는 저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계속 실망스러운 행보들을 계속 보이시는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그런데 정 의원님. 아니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뭘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러냐. 친이 친박 친노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우리 오늘 동아배 사설에서 지금 얘기한 비슷한 대로 친박 의원들 모아가지고 사저 정치하는 거는 이제 후대기 비판했는데 사실 이거는 박 대통령과 이제 사전에 교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데 박 전 대통령이 여기 사전에 승인하거나 해달라고 하거나 그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자발적으로 했는데요. 좀 대통령께서 적도를 하시면은 이런 거 하지 마라. 예.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소심히 친박계 의사들이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차후의 정치적인 이런 걸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전에 교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짓 하지 마라. 아까 김평우 변호사 문 앞에서 돌려보냈듯이 그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득 궁금증이 이정현 전 당대표 친박 의원 중에서도 누구보다 대통령 지킴이로 나섰던 이정현 전 대표는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나타나지 않는가? 많은 기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일부 기자들에게 이정현 전 대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크게 의지했고 기대왔던 언덕이 무너져서 많이 힘들다. 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게 들어올 때 군말 없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아무 활동도 안 했어요. 그 연장선으로 깊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요. 이정현 전 대표가
독박이었거든요. 독박. 왜냐하면 독박이 뭡니까? 그룹핑이 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박 대통령을 보자 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말 그대로 이제 무수저 출신이잖아요. 흑수저도 아니고 호남 출신에다가 말단 당직자부터. 그래서 사실 이제 TK나 이쪽 중심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볼 때는 좀 달리 보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하고 이제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거 끼기도 그럴 것이 이래가지고 이쪽이 주류가 안 껴주는군요. 친박 중에서. 그러니까 뭐 안 끼워주는지 자기가 안 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관계가 또 있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그 박 전 대통령 위해 가지고도 좀 나을 것 같아요. 이정현 당대표 같은 경우가 지금 내가 나서면 박 전 대통령에게 좋을 것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그렇죠. 또 이제 저분이 예. 다혈질이거든요. 예. 이게 막 기자들 만나면은 본인도 이걸 자제하지 못하고 욱하는 이제 발언들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내가 나가봤자 좋을 게 없다. 아까 이제 이승원 칼럼니스트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동아일보에 전 강수진 부국장 칼럼이 되게 재밌었어요. 예. 일리버서블이라고 이제 프랑스 영화 돌이킬 수 없는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1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면 6개월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저에 들어가는 날 그 문 앞에서 한마디를 했었다면은 먼 훗날은 아마 그날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칼럼이 아주 잘 쓰셨던데 저는 지금이라도 그렇죠. 그 일요일로 못 돌아가니까 지금이라도 기회는 아직 있다. 조금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와대에 주인을 잃은 진돗개들이 9마리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출연물입니다. 이게 저희 기자들도 예상치 못한 복병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동물 복지단체를 중심으로 이거 유기한 것 아니냐. 박 대통령에 대해서 고소고발 조치가 들어간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동에서 받아서 청와대로 들어갔던 진돗개 9마리를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퇴거하면서 데리고 나오지 않아서 청와대의 주인을 잃은 진돗개만이 남은 건데요. 정성희 위원님. 이거 동물 단체 입장처럼 이거 유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미처 생각을 못한 겁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예. 아무리 대통령이 저거였지만 그걸 유기로 해서 대통령을 고발하는 저렇게까지 모욕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유기견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은 유기견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의 끝판왕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반려동물을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버리는데 그런 동물들이 너무나 많고요. 가면 냄새와 그다음에 인간처럼 반려견들도 다 이제 상처를 이제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대통령이 이제 우리 외국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제 퍼스트 독이라는 사실 패밀리 영어 가족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그 반려동물이 없었던 미국의 대통령들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상징입니다. 또 화목한 가정의 상징. 이렇게 개가 꼭 깨고 그다음에 그만둘 때는 같이 나가는데 대통령이 이제 삼성동 떠날 때 그 주민들한테 받았던 어떤 진돗개가 새끼를 치고 이래가지고 9명으로 불어났는데 나갈 때 데리고 나가지 않으신 거는 좀 저는 아쉬워요. 대통령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그 반려견들을 이렇게 챙겼다면은 사실 가족으로서 한두 마리 정도는 그 사저로 데리고 나가서 키웠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두고 나갔다는 것은 대통령 경황이 없었다는 뜻도 있지만 경황이 없었다는 그동안에 예. 걔를 좀 가족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그 의미는 가지고 있고요. 아마 그럴 경황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9마리는 이제 분양을 이제 요청하셨다 그래요. 분양이요? 그래서 이제 가겠지만 진돗개의 특성상 이제 한 번 주인을 충성을 하면 다른 주인을 안 모신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진돗개가 굉장히 로열티가 강해서 그래서 다른 주인을 찾아도 진돗개 운명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있을 때보다는 행복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예전에 김병민 의원님 그 진돗개 한 마리가 멀리 팔려갔다가 주인을 못 잊어서 주인의 집까지 달려왔던 세진 컴퓨터. 그것도 실제 사례가 있을 만큼 진돗개는 이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좀 약간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고소할 건 아니다. 퇴거할 때 그러면 뭐 같이 모든 경호를 받고 진돗개 9마리 태워서 같이 나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랬으면 또 그랬다고 논란이 있을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유기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관계자들한테 잘 이제 어떻게든지
뭐 분양을 하던 이 친구들을 부탁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왔다는 기사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될 건 없는 것 같고, 막말로 진짜 그래도 청와대에 있었던 9마리 진돗개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분양한다면 저부터 들어가서 한 마리 분양받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았든지 간에 이 아이들 자체가 사실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특히나 이 진돗개들까지도 정치에 이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새로미 희망이 등등인데 9마리로 건강하게 잘 불었네요. 네. 대가족으로 이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진돗개는 어떻게든 뭐 행복해지려고 그런데요. 봐요. 예. 표현이 좀 약간 어떨지 모르겠는데 참 차라리 개를 좀 가까이 데리고 오고 저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 친박들을 보면서 과거에 연희동 뒷골목에서 그 전 대통령이 자기 사람들하고 모인 모습을 보고 패거리라고 봤지 않습니까? 예. 그게 계속 고정적으로 가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한테 와닿지가 않잖아요. 물론 원죄가 전 대통령이 크긴 크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가까이 할 사람들은 오히려 가만히 혼자라 생각하고 두고두고 생각하고 차라리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친박들을 가까이 하느니 우리 진돗개를 예. 가까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듣다 보니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이상하긴 하네요. 그래도 선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발언에는. 고맙습니다. 예. 박 대통령의 사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더 이르면 오늘 안에 환경관광대행이 대선 일자를 지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미대선. 저희 돌직구쇼에서 장미대선이라는 말을 거의 처음으로 사용을 시작했는데요. 장미대선 5월 9일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대선 주자들의 정책과 행보, 24시간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시원하게 풀이해드리는 대선 상황실 오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상황실의 의제부터 공개합니다. 오늘의 의제는요. 치매 증상 8가지 그리고 3일째 고심 중. 이 의제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뉴스인지 추측이 안 됩니다.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 불러봅니다. 네, 전국에 계신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장미 대선 이르면 5월 9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 중에서 과연 누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될까요?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한 조간신문에 발표됐습니다. 과연 3강 중 누가 오실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대선 상황판입니다. 네, 변호가 있었군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세 사람이 대선 상황판에 올라왔고요. 2월 5일에서 6일째 실시된 민주당 후보 적합도와 3월 11일에서 3월 12일에 실시된 후보 적합도의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한번 볼까요? 먼저 문재인 전 대표가 36.9%에서 34.5%로 1위 자리를 수성했습니다만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반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26.2%에서 33.3%로 껑충 뛰면서 2위이긴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와 34.5%와 33.3%는 이른바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누가 이겨도 어색할 게 없는 정도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34.5, 안희정 33.3. 이야, 이렇게 되면 이거 민주당 경선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김병민 의원님, 일각에서 문재인 대세론, 안희정 지사의 선의 발언 이후에 거봐,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된다니까? 이러고 탈당한 분도 있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진짜 모른다고 보거든요. 지금 한 200만 명 정도가 국민 경선인단에 참여하고 나는 순간 진짜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서 전부 다 문재인 전 대표를 찍을지 안희정 지사를 찍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올 거고요. 다만 저기서 좀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저거는 민주당 지지층들을 향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전체를 놨기 때문에 저 정도가 나온 겁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놓고 보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은 맞는데 만약에 전체를 둔 여론조사에서 아직은 안희정 지사가 역전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놨는데 야, 중도보수 진영이 진짜 찍을 사람 없네? 그러면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간다면 안희정 지사나 찍어주자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저 스코어가 한 5% 이상으로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희정 지사가 40이 되고 문재인 전 대표가 한 30이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안희정 지사의 폭발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태호 실장은 좀 다르게 보시죠. 딱 걸렸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일주일 동안 추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네. 경선인단을. 이 부분에 얼만큼 들어오는지를 보면 약간 이제 짐작이 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강한 지지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은 좀 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 혁명군, 뭐 문패 이런 분들 센 분들이잖아요. 말도 좀 거치게 하고 안 지사의 지지층들이 거기서 이제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그 보통 보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보다 돌아서거나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열되는 국면에서 어떻게 좀 볼 것이냐. 그리고 안 지사 입장에서는요,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문 전 대표는 상대적으로 검증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오르면 오를수록 검증의 강도는 높아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내놔야죠, 본인이. 그렇군요. 이에 관련된 오늘 3가지 대선 뉴스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악성 루머도 포함이 돼 있고요. 대권 지형이 요동치는 뉴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공개합니다. 살펴보시죠. 첫 번째 대선 뉴스는 이른바 문재인 침해설, 악성 루머죠. 악성 루머고 거짓, 페이크 뉴스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법적 제재 조치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유포자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라는 건데 이 문재인 침해설을 국민의당의 한 보좌관이 유포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 전 대표 측의 수석 대변인 박광원 대변인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네, 악의적으로 조작된 이른바 문재인 침해설이 SNS에서 확산되고 일부 매체가 이를 인용 보도하는 일이 오늘 발생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흠집내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로 더문 캠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악성 루머 맞습니다. 저희가 거짓 뉴스와 진짜 뉴스에 대해서 정확히 늘 판별을 해드리는데 침해설은 악성 뉴스, 악성 루머가 맞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침해설이 돌고 있을까요? 그 기저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서 이리 가셔야 돼요. 내려오시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옆으로. 카메라 안 타보셨네. 내려오셔서 또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아니 내려오셔야 돼요. 밑으로 옆으로. 자, 좌석이 1번, 2번, 3번, 4번인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네, 조금 전에 보셨던 건 사다리 타기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쩔쩔매는 문 전 대표의 모습을 근거로 치매 증상이 있다. 뭐 이런 악성 루머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탄핵이 된 당일 문 전 대표가 팽목항을 찾아서 방명록을 쓰는데 3월 10일이 아니라 4월 10일로 날짜를 잘못 썼던 그 장면인데 역시 이것을 근거로 치매 증상이 있는 것 아니냐 뭐 라는 등의 뭐 차마 SNS에 도는 내용을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기도 민망한 그런 내용인데 뭐 분명 악성 루머인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근데 사다리 타기는 진짜 못하시네요. 안 해봤나 봐요, 이거, 사다리 타기. 두 가지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뭐 악성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제 그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악성 루머라고 덮어 씌워가지고 검증을 못하게 한 게 정말로 문제였었다. 예. 최태민 일가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악성 루머다라고 이제 막 열을 내니까 제대로 이제 지적을 못했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문 전 대표 이 부분은 악성 루머인데 특히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들의 건강, 특히 뭐 정신 건강에 포함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스스로들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예상과 달리 자기 건강 기록을 내놓은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 그때 이제 고령이었기 때문에 좀 상대 측이라든지 이렇게 그때는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진 않지만은 풍설로 DJ가 나이가 많고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내놨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좀
주요 후보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자기 이제 뭐 건강, 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내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 페이크 뉴스의 피해자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뭐 구술을 했네, 뭘 했네 하는 거 굉장히 지금까지 분노하고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이크 뉴스는 이제 어떤 그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께서 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봤다 그러면은 이제는 유력한 그 대선 주자의 입장에서 똑같은 그런 어떤 페이크 뉴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정말 그래서 더욱더 정도를 걸른 언론이라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지점을 얘기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페이크 뉴스의 그 대선 주자 같은 경우는 선거 일정이 얼마 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페이크 뉴스냐 아니냐를 가려서 결과를 하기에는 그 중간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한 시점에는 페이크 뉴스에 아까 말한 대로 당사자를 찾아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는 그 주자들 간에 이런 문제가 났을 때는 경찰에서 빨리 그 잡아가지고 그걸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캠에서 강력 법적 조치 카드를 꺼낸 건 상당히 잘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렇게 좀 평가를 할 만합니다. 촌철 선생님, 그러나 한 가지 궁금증은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시도 패스했고 머리가 명석한데 너무 모범생이라 이 사다리 타기를 안 해봤습니까? 우리 뭐 흔히 회사 생활 하다가 동료들이랑 점심 내기, 간식 내기 할 때도 서민적으로 사다리 타잖아요. 그래서 1,000원, 2,000원, 500원, 공짜, 몰아주기 뭐 이런 거였는데 전혀 안 해봤다. 사다리 타기. 게 저기서 그치면 또 반전 매력도 있어요. 저렇게 허술한 면이 있구나. 아니 서민적인 사다리 타기를 안 해본 건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래도 뭐 이렇게 바보같이 왔다 갔다 하고. 바보 같다. 그래서 친근감 있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면도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좀 가짜 뉴스라는 유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짜 뉴스 잡아서 공정선거 마련하자라는 것이 어쩌면 이번 선거에 제일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지만은 봤잖아요, 저 트럼프 미국 선거에서. 그런데 가짜 뉴스 중에서 황당한 게 아니라 믿을 만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연기가 나는 곳에 가면 불이 진짜 나 있어요.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 10일이라고 날짜 쓴 거 수정을 했지만 그 다음에 사다리 타기 이게 치매로 가면 그 치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좀 미안한 말이지만 머리에 든 거 없다, 토론 못한다, 뭐 묘하게 연결이 돼버린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가짜 뉴스라는 걸 단순하게 매도만 할 게 아니라 선거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거죠. 끌려다니면 안 된다. 뭐든지 이슈를 좀 끌고 가는. 이거 말고 좀 더 심각하게 들어가서 이제 안보 문제, 안보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서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교하게 끌고 가지 않으면은 공격받다 보면 가짜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호사다마라고 많은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강력 대응을 준비를 해야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지. 안 하면 어디서 안희정 지사 받지 않습니까? 다시 약간 반전됐지만 좀 선한 의지라는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사실 지금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선거라는 게 뭡니까? 네거티브 선거도 굉장히 주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포지티브, 선한 선거도 중요하지만 정치에서는 성선설이 없습니다. 상대방한테 선한 걸 의지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경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흑색 선전을 대처하는 강력한 대응은 기본 필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치매설은 악성 루머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다리 타기를 한 번도 안 하신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웃자고 드린 얘기였는데 좀 진지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외교 안보 정책을 담당했었던 이 고위 공직자들의 모임으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외교 안보 당국자와 공무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입장을 발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이 한반도 평화 포럼이요, 이른바 DJ 노무현 정부 때 뭐 외교 통일 안보 장관들을 비롯해서 고위 수석들로 구성된 포럼인데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 외교 안보 관료들이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각 부처 공무원들도 더 이상 부역행위를 저지르지 말기를 당부한다. 외환만 부르는 사드 배치도 당장 중단돼야 한다. 사드도 중단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과 및 옛 여권에선 벌써 점령군 행세를 하느냐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김병민 의원님,
지금 외교 안보 통일 공무원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과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책이라는 게 영속성 있게 추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후보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국민들의 공약을 내건 선택을 가지고 집권하게 됐다면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내외적인 외교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겠거니와 국내적인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정책들이 어느 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매몰 비용이 엄청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참 정말 그래도 괜찮은 대권주자라고 인식했던 딱 한 가지 순간이 있다면 수차례 바꿀 수는 있는데 집권하고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차례 얘기했지만 전 정부에서 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창조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경제를 뒤집자? 근데 창조경제도 본받을 게 있을 거고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갖고 4대강에 연결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잘된 케이스의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잘됐던 부분들을 이어받아서 가는 그런 영속성 있는 정책 수행이 사실 차기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입장, 더불어민주당도 집권한 집권 여당은 아니잖아요.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고 높은 후보일 뿐이죠. 현 정부가 실수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적 영속성을 갖고 잘 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으로 두 손 두 발 다 놓고서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최악의 국면이거든요.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더 열심히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독려해주고 내가 집권하더라도 전 정부에서 잘했던 거 받아서 갈 거다. 내가 뭐 과거 정부가 블랙리스트하고 논란이 됐지만 지금 벌써부터 블랙리스트 얘기가 새롭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전 정부가 있던 사람이라고 블랙리스트 정해놓고서는 배제하지 않을 테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당신들의 뜻과 의지를 갖고 일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것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평화포럼 인사들 중에서는 유력 대선 후보의 캠프와도 연관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집권할 거니까 우리가 집권 후에는 당신들 싹 다 나간 부역자들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목숨 유지하려면 지금 복지부동 하라는 사실 점령군 행사를 하는 건데요. 그 자체도 이제 나쁘지만 요즘 많은 신문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ABP를 조심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Anything but 박근혜를 제외한 모두 박근혜가 했던 모든 거를 빼놓고는 다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했던 모든 정책은 배제시킨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정말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요즘에서 anything but MB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4대강 사업이나 녹색 성장, 4대강 사업은 논란이 많았지만 녹색 성장 같은 것도 이름을 아예 없애버리고 창조적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사실 내용은 같은데 말이죠. 그런 식의 우를 갖다가 다음 정부가 또 범하지 않기를 정말 지속적으로 영속적이고 그 다음에 모든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정책은 지속적으로 가야지 지금 손 놓고 있으라 하는 것은 정말 안 되고요. 이런 것을 할 때 당의 이익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의 이익을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비판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가면 창조국방이라는 걸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몇 년째 정말 국방부에서 원래 해서 안 될 연구를 하고 창조란 걸 맞추다 보니까 즉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어떤 기준을 적고 슬로건 정치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정책의 단절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살려갈 수 있는 건 살려야지 그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인데 지금 문재인 캠프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야 정권 잡으면 나 뭔가 찾아니까 다른 사람 들어오지 말아라. 그게 폐쇄적인 겁니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좀 문재인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폐쇄적이고 굉장히 뭔가 남한테 거부감을 준다라는 것.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캠프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특히 한반도 포럼에 있는 분들은 그 철학과 입장이 지금의 다른 사람들하고 꼭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저기서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런 조직이 없는 게 문재인 대표가 국민과 더불어서 압도적으로 당선되는데 그 첩경이 되는 것이지 저는 지금이라도 아직 본격적인 대선 캠프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걸요 오히려 멈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게요 어쩌면은요 그 차기 민주당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 칩시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벌써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문재인 캠프가 정말 집권을 하고 국민의 정부로 들어서고 싶다면은 이 문제만큼은 지금부터 정말 원점으로 돌아가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 대선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쩌다 보니 보수진영 지지율 1위 자리에 오르게 된 황권한 대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의 일주일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된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3일째 공식 행보를 자제하면서 출마를 할지 말지를 황권한 대행이 고민하는 것 아니냐 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간다 안 나간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황권한 대행 주변에서 출마를 종용하고 불출마를 종용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여권지대에서 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에서 유일하게 지지율 10에서 15%가 나오는 황권한 대행이 출마 포기를 할 경우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다. 책임론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중도파와 나눠졌군요. 바른정당, 국민당 일각에서는요. 황권한 대행의 출마는 문재인 후보에게 그냥 정권을 안겨주겠다라는 것이다.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칼럼. 황권한 대행이 출마를 하려면 대선일 지정 전에 출마를 해야 한다라는 관측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번 주 안에 좀 판가름이 나는 건가요? 그렇죠. 탄핵이 3월 10일 날 선고가 됐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고 50일 전에 선거일 공고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은 지금 바로 황교안 권한 대행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정말 출마를 할 거라면은 그 전에 출마 선언을 하고 아니면은 그 공고일 지정 이후에는 어쨌든 국정 그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총리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심판이 경기 뛸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결정해라 이런 건데 이제 두 가지 사실은 야당에서는 황교안 총리 나오는 거 좋아합니다. 속으로. 아, 야당에서 좋아해요? 네,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 얼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야권 입장에서 솔직히 계산기 두들겨 보면은 황 총리가 나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조금 전에 이 청와대 참모진의 9명 그 사표를 반려하면서 얘기했던 게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라는 명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말을 스스로 지키고자 한다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나와서 안 된다. 네네. 네. 나오지 않을 거다. 아니면 나와서 안 된다. 저는 미묘한 둘 뉘앙스 다요. 차이인데. 네,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고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잖아요. 황교안 대행 보고 나오라고 하는 사람과 나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과 저는 이 사람들은 황교안 대행이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분 뭐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 예. 누가 진정으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황교안 대행 보고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황교안 대행이 나오면 당선될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당선될 확률이 저는 지극히 낮다고 보는데 예.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보수표의 집결을 통해 갖고 특히나 자유한국당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라고 부추기는 거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을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당신이 갖고 있는 소명을 가지고 2달여 남은 기간 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어가면 당신의 명예에도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진정으로 보수정당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보수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럼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지를 받아들 것이는 저는 명확하다고 보여지는데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엉뚱한 선택지를 받아든다면은 와 정말 가슴이 답답할 뿐인 거죠. 황권한 대행이 내색은 안 하지만 고민은 하고 있을 거다 이런 건데 자유한국당에서 이 대선 경선 룰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막판에 합류한 주자도 이른바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특혜를 주면서 이것이 황권한 대행의 염두한 특혜가 아니냐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들이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 11명 중에 너무 많아서 다 볼 수는 없고 두 분의 발언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정당의 기본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선 룰을 만들어 가지고 숨 돌릴 사이 없이 공고를 하고 후보 추천을 받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이제 당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우 시장님,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총 몇 명입니까? 10명입니까? 11명입니까? 아니, 오늘 예.
조경태 의원이 어제 했나요? 오늘 했나요? 뭐 어제 선언한다고 했으니까. 해서 뭐 한 11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아직 홍지사를 카운트 안 한 거죠? 예, 아니 12명이 홍지사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포함해서 11명. 지금 좀 헷갈려가지고요. 예. 뭐 한다 만다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이제 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3월 17일날 합동연설을 하고 19일날 여론조사 단판으로 해가지고 컷오프로 3명을 가려요. 그리고 이제 3월 말에 그중에 1명을 가리는데 문제는 컷오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이게 주관적 판단이죠.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서 있는 10명들은 우리는 들러리냐, 그리고 민주정당에서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황교안 특례 입학 비슷한 건데. 특례 입학이다. 네. 예. 이 두 가지 재밌는 점이 있어요. 전 이 10명, 11분 중에 3명이 누가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컷오프 3명 뒤에. 네, 이게 저도 이런 걸 이제 예측하고 분석하는 걸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1, 2, 3등. 짐작이 도저히 안 됩니다. 뭐, 3명이 어떤 분이 될지. 그리고 이제 홍준표 지사도 이게 머리가 아플 게, 홍준표 지사 출마할 건데, 예. 먼저 나가자니 약간 2부 리그 예선전에 끼는 듯한 느낌이고, 예. 그래서 중간에 이제 황교안 총리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자니 명분이 없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황 총리도 머리가 아플 게, 그러면은 황 총리가 가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 밀어드리겠습니다 할 것 같습니까? 아까 그분들이 아하.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당선을 바라본다기보다 그 이후 보수 진영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보는 거기 때문에 황 총리가 이제 뜨는 거를 싫어할 사람이 더 많죠. 더 많다. 실은. 구조적으로. 예. 예. 환경권한대행과 홍준표 지사의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대선 상황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네, 과연 대선 일자가 5월 9일 장미 대선 일자로 지정이 될지 주목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Just like the